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모텔 여주인이 정화조에서 죽어 있었다. 대구광역시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던 여성 이 씨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녀는 젊어서 남편과 이혼 후 아들을 키우며 살다가 모아둔 돈으로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씨가 실종되자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고, 당시 이 씨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아들 김 씨의 말에 따르면 2007년 3월 11일 아침 6시경에 아들에게 수영장을 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 씨의 신원을 수색하면서 이 씨가 다니던 수영장을 조사했으나, 사건 당일 이 씨가 가기로 한 수영장에서 그녀를 목격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 씨의 자가용은 수영장 주차장에서 발견됐는데, 차량을 조사하던 경찰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 씨는 신장 158cm의 작은 체구였는데, 발견 당시 이 씨의 차량 운전석은 이 씨 같은 작은 여성이 운전한 것 치고는 운전석과 페달이 상당히 띄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 차량을 운전한 것, 이 씨가 아닌 건장한 체구의 남성이 대신 운전한 거라고 보았습니다. 즉, 단순 실종이 아니라는 거였는데, 제일 중요한 이 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씨가 실종된 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동생을 걱정하고 있던 이 씨의 언니의 꿈에 이 씨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꿈에 나타난 이 씨는 물에 흠뻑 젖은 상태로 퉁퉁 부은 모습이었고, 이에 이 씨의 언니는 동생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해서 사건 담당 형사들에게 모텔 주변 저수지와 정화조를 조사해보라고 했고, 한 차례 수색을 했으나 이 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몇 번이나 꿈에서 젖은 동생이 나타나 우는 모습을 본 언니는 형사들에게 저수지에 물을 퍼올릴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씨의 언니는 이후로도 정화조와 저수지 수색 요청을 계속했고, 이 씨가 실종된 후 4년이 지나서야 경찰은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 언니의 요구대로 모텔의 정화조와 저수지를 다시 한번 수색했는데, 정화조를 수색하던 경찰들은 정화조 속에서 백골이 된 이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모텔의 정화조는 모두 6칸으로 분리되었는데, 모텔에서 나온 오물이 가장 먼저 전달되는 1번 맨홀 정화조가 가장 더럽고 오염 정도가 심하며, 번호가 뒤로 갈수록 정화가 진행되어 오염도가 낮아지는 구조였고, 이 씨의 시신은 4번 정화조에서 발견됐습니다. 정화조에서 발견된 이 씨의 백골은 분홍색 바지를 입은 상태였고, 머리가 검은 비닐봉지로 싸여 그 봉투를 넥타이로 다시 묶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시신을 조사한 결과 사인은 분기로 인한 비살이었는데, 경찰은 4번 정화조에서 이 씨의 시신이 발견되자 범인이 이 호텔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모텔은 평소 정화조의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한 달 간격으로 청소차를 불러 정화조 청소를 진행했는데, 가장 더러운 1번에서 3번만 뚜껑을 열어 청소를 했고, 4번 정화조부터는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이는 범인이 모텔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조사 결과 유력한 용의자가 떠오르는데, 그는 이 씨의 아들 김 씨였습니다. 당시 시신의 머리를 감싸는데 사용한 봉투는 모텔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밝혀졌고, 시신의 목에 있던 넥타이는 평소 이 씨의 아들이 메고 다니던 것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아들 김 씨는 이 씨의 실종 당일 아침 6시에 수영장으로 나가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다고 진술했으나, 이 씨가 평소 외출 시 신던 신발은 모텔에서 그대로 발견되었고, 또한 정화조에서 발견된 유골이 입고 있던 분홍 바지는 평소 이 씨가 모텔 내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입던 바지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모텔은 누군가가 모텔 입구로 들어온 것을 감지하는 센서가 장착돼 있었기에, 이 센서를 피해 모텔로 들어오는 방법은 도로에서 모텔 쪽으로 나 있는 벽을 넘는 방법뿐인데, 이 벽은 높이가 상당해 사람들 눈에 안 띄게 타고 넘어 들어갈 수도 없었기에, 외부의 침입자가 이 씨를 죽여서 청소를 안 하는 정화조의 시신을 유기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모텔 종업원에 따르면 이 씨와 아들 김 씨는 사건 직전까지 다툼이 잦았는데, 이 씨의 아들 김 씨는 학교를 그만둔 후 어머니와 같이 모텔을 운영했지만,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부터 범죄에 빠졌고, 이 때문에 어머니인 이 씨와 수시로 다투었다고 합니다. 이런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모텔의 감시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아들을 범인으로 보고 새벽에 아들이 어머니와의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정화조에 유기했다고 주장하며 아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김 씨는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경찰이 처음부터 자신을 표적으로 삼고 수사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는데 우선 시신에서 발견된 넥타이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했으며 자신은 당일 어머니가 나간 후 모텔 정리를 하느라고 바빴기에 주변을 살피기 힘들었으며 보통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CCTV와 감지 센서를 끄기 때문에 그 시간에 범인이 침입해서 숨어 있다가 아침에 나가는 어머니를 노리고 살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보였지만 증거인 이 씨의 시신이 이미 백골이 된 상태라 범인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2011년 7월 아들 김 씨를 살인 용의자로 체포하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에서 대구지법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을 본 유일한 사람이고 사체에서 발견된 바지가 피해자가 평소 모텔에서 일할 때 입던 바지라는 몇 가지 정황 증거는 인정되나 살해 장소로 추정되는 모텔 주변에서 정확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 도구가 특정되지 않는 데다가 자신이 사는 곳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은 범행 발각을 피하려는 범인의 심리적 특성상 이해되지 않는 정황이다라고 덧붙이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언합니다. 이에 검찰은 불복해 항소를 했으나 2013년 11월 28일 열린 2심에서도 법원은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유지합니다. 결국 김 씨는 풀려났고 모텔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동생의 시신 수색을 요청했던 언니는 시신을 빨리 찾았으면 이런 원통한 일은 없었을 거라고 붐통을 터뜨렸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야기, 숙명여대 사건. 1990년 6월경 6살 소녀 곽재은 양이 아파트 내 유치원에서 하교하다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리고 다음 달 한 젊은 여성이 재은이를 데리고 있다는 협박 전화를 했고 범인은 조흥은행의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을 대며 계좌로 5천만 원을 넣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재은 양의 부모님은 시키는 대로 조흥은행 계좌에 돈을 송금했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조흥은행 본점 및 서울 시내 모든 지점 그리고 전산실에 형사들을 배치했습니다. 6월 29일 범인이 30만 원을 계좌에서 인출한 기록을 발견한 경찰은 범인이 인출한 국민은행 본점의 ATM기로 주변으로 경찰을 배치시켰고 이후 근처 명동 롯데백화점의 ATM기에서 돈을 빼내고 도주하던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홍순영 23세로 경찰에 잡힌 그녀는 자신은 심부름꾼이며 공범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공범이 기다리고 있다는 서울역까지 데려가서 공범을 유인하려고 했는데 서울역까지 온 홍순영이 갑자기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 투신 자살을 시도하려 하자 형사들은 깜짝 놀라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 후 경찰서로 잡혀간 홍순영은 며칠을 횡설수설하며 자신이 범인이 아니고 시킨 남자가 따로 있다는 말을 했지만 그녀가 주장한 공범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던 경찰은 다시 그녀를 취조했습니다. 결국 홍순영은 자기 혼자서 곽재은을 유기했으며 숙명여자대학교 음대 건물에 물태 그 뒤에 재은 양의 시신을 은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범인 홍순영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으나 대학 입시 실패하자 자신이 입시 실패를 숨기기 위해 학력 위조로 가짜 숙명여대생 행세를 했고 위조 학생증까지 만들고 숙명여대 MT에도 빠짐없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가짜 대학생 행세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와 자신을 의심하는 학우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돈을 마구 썼으며 빚까지 생기자 유괴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유치원 인근을 돌면서 유치원의 우산꽂이에 달려있는 재은 양의 이름을 보고 범행 대상을 선정해서 하교하는 재은 양을 유괴한 다음 아이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목졸라 살해하고 숙명여대 물탱크 뒤에 아이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범인인 홍순영은 1년 뒤 사형당했죠. 홍순영이 가짜 학생으로 다녔던 숙명여대에선 이 사건이 유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재은 양이 살해되고 유기된 음악대학 건물에서 아이의 영혼을 본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밤에 순찰 중인 수희가 엄마를 찾아 우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든지
혹은 밤에 응대에서 공부 중인 학생들이 갑자기 물이 떨어지자 고개를 드니 물에 젖은 아이가 천정에 있었다든지 이런 목격담이 퍼졌고 이런 아이의 유령 목격담이 계속 들리자 숙명여대의 음악과 학생들은 매번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등을 상에 올려 아이를 달래는 치성을 지냈다고 하죠. 세 번째 이야기, 이상한 세입자. 19년 8월 10일, 한 세입자가 이사 온 날이다. 여태껏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고 그 사람들과 작은 언쟁을 하며 살아왔기에 이들의 특징 하나하나를 잘 기억하진 못한다. 하지만 그날 이사를 온 세입자는 뭐가 달라도 달랐다. 60대로 보일까 말까 하는 초라한 행색에 연약한 사지를 가진 전형적인 중년의 여인이었다. 액면상으로는 나이가 꽤 들어 보여서 할머니라고 말 실수한 적도 있었다. 중년의 여인. 박 아주머니는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왜 그런가 하고 물어볼까 하다. 괜히 남의 개인사에 참견해서 득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캐묻지 않기로 했다. 내게 있어 최고의 세입자는 아무 말썽 없이 새만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내면 된다. 그 집에서 뭘 하던지 하등 상관이 없는 일이다. 박 아주머니는 항상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생활하는 것 같았다. 가까운 거리를 나갈 때나 베란다 쪽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모습이 보였었다. 저 선글라스 너머로는 어떤 눈이 있을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배관이 있을까? 아니면 사고로 인해 잃어버려 깊게 팬 눈살만 있을까? 궁금하긴 했지만 보여달라고 말할 수 없었다. 사람의 치부를 건드리는 것은 내 전문도 아니거니와 괜히 이런저런 얘기로 관계가 가까워지면 여러 가지로 골치가 아파진다. 쇠를 밀리게 낸다는 등 친한 사이에 이 정도는 봐달라는 등 친해지는 순간 행동거지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난 일정 거리 이상 관계를 좁히지 않으려 한다. 난 특별히 일을 하지 않았다. 새로 들어오는 돈이 제법 되기 때문에 크게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나 혼자 먹고 살 정도의 돈은 항상 들어오는 편이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사회와 나는 영죽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이젠 돌아가셨지만 내게 이런 부를 남겨준 부모님에게 오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밖으로 나가는 순간 박 아주머니 역시 나오는 게 보였다. 우리 집은 세를 준 빌라 바로 맞은편이어서 조금만 고개를 뻗고 밖을 보면 세입자들의 행동을 대강 알 수 있다. 이제 나가나? 오후 1시 박 아주머니는 조심스레 골목길로 걸어 나왔다. 그리곤 천천히 걷기 시작하는데 그게 조금 이상했다. 맹인이라면 비단 하나씩은 있어야 할 막대기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안내견은 내가 반대할 거니까 불가능하겠지만 박 아주머니는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하다 그것도 잠시 일정 거리 이상 걸어가던 박 아주머니는 돌연 재빠른 걸음으로 이동했다. 저렇게 막힘없이 걸어가는 것으로 보아 분명 멀쩡한 눈을 갖고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아니, 거의 확실했다. 그럼 왜 항상 맹인 흉내를 낸 것이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난 그대로 밖으로 내달려가 박 아주머니가 사라진 곳으로 서둘러 이동했다. 항상 다니던 골목길이지만 누군가를 찾기 위해 이동한다는 것은 흔치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낯설었다. 에이, 놓쳤나? 작게 투덜거리며 골목길을 걷고 있을 때 오른쪽 어두운 골목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바스락거리기도 하고 부스럭거리기는 것 같은 소리였다. 지나칠 수 있다면 지나갔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열어놔야 했기 때문에 거기로 걸음을 옮겼다. 천천히 걸음을 떼자 들려오는 소리가 더욱 커졌고 본 모습을 드러낸 익숙한 인형이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담고 있었다. 가만히 서서 그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니 작은 종기 그릇 같은 것에 사료를 옮겨 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박 아주머니는 고양이들을 봐주고 있던 것이었나? 왜 고양이라고 생각했냐면 이 동네의 도둑고양이나 들고양이들로 드글거리기 때문이다. 애들이 배고플 거야. 그렇고 말고 그 덕에 항상 발전기가 되면 동네의 고양이들의 소음소리로 가득해져 잠을 잘 수 없게 되어버리는데 이게 상당히 스트레스다. 그렇게 방송이나 주민들 회의 때 고양이들 돌봐주지 말라고 말했거늘. 대체 사람들은 왜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 걸까? 자신의 행동이 지금 다른 누군가에겐 피해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걸까? 아줌마.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나지기. 하지만 강직하게 박 아주머니를 부르자 화들짝 놀란 박 아주머니가 슬슬 고개를 돌렸다. 누구세요? 제가 누군진 알 필요 없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 말에 박 아주머니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사료를 양손으로 쥐었다.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그 답답함이 마음속에서 천불을 끓어오르게 하는데 충분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자신의 생각만을 하는 건지 원. 어서 그거 줘요. 보일 리 없겠지만 박 아주머니를 향해 손을 뻗자 박 아주머니는 말없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잔뜩 움츠린 어깨로 어두운 골목길에 몸을 맡기는 박 아주머니를 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다. 그나저나 이 아줌마가 진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단숨에 박 아주머니에게 다가가려는 찰나 날카로운 무언가가 내 손목을 긁고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아픈 것은 아니었으나 묘하게 기분이 나빴다. 고개를 돌려 이더러운 기분을 선사해준 무언가를 찾아 눈알을 돌리니 박 아주머니 옆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는 한 마리의 고양이가 보였다. 아직 다 자라지 못했는지 조금 작아 보이는 듯한 검은 고양이였다. 그 고양이는 내 행동거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몸을 낮게 말며 나직이 그르렁대고 있었다. 하, 참나. 이 고양이 새끼가 진짜. 하지마. 하지마요. 내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안 할게. 박 아주머니가 다급히 외치며 내 앞을 막아섰다. 어둠 속에서도 내 위치를 정확히 알고 휘두르려는 손목까지도 정확히 잡아낸 박 아주머니. 과연 눈이 먼 게 맞을까? 아줌마, 정말 눈 안 보이는 거 맞아요? 박 아주머니는 움찔거릴 뿐이었다. 조심스레 다시 뒤로 물러난 박 아주머니. 그와 동시에 고양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군을 풀어야 할 대상이 없어져서인지 없어져야 할 천불이 그대로 마음을 잠식했다. 여태껏 내가 원하는 대로 해왔고 살아왔다. 이런 식으로 일이 안 풀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짜증을 풀어야만 직성이 풀린다. 아니, 근데 이 아줌마가 진짜 눈 보이는 거 아니야? 전부터 보고 싶었던 선글라스 너머의 눈. 그거면 내 짜증이 조금은 풀릴 것 같았다. 힘없이 뒷걸음질 치는 박 아주머니의 양손을 강하게 잡자 박 아주머니는 도리지를 쳤다. 아줌마, 그냥 선글라스 하나만 벗어주면 돼. 그럼 내가 그냥 갈게요. 안 돼. 안 돼. 에이, 기분 썼다. 아줌마 그 선글라스 벗으면 이번 달 세 70%만 받을게요. 됐죠? 내 말에 박 아주머니는 떨림을 멈추고는 천천히 되물었다. 혹시 A 총각인가? 예, 맞긴 맞는데 오늘은 아주머니가 잘못한 거예요. 이라면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고요. A 총각. 박 아주머니는 조용히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게 한국어인지 외국어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곧 고개를 든 박 아주머니가 말했다. 착하게 살아. 부모가 남겨준 거 지키는 것도 힘들 것인데 왜 다른 생물들을 괴롭히고 그래. 이젠 받아들여야지. 순간이지만 약간 달라진 분위기와 말투의 전신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듯했다. 아줌마가 뭔데요? 나 알아. 우리 부모님 아냐고. 부모의 덕을 허투루 쓰지 마. 정말 후회할 거야. 그렇게 말하며 지나쳐가는 박 아주머니에게 터질 듯한 감정이 일어난 것은 순간이었다. 나도 모르게 뻗어지는 손. 그리고 낚아채듯 선글라스를 가져가자 박 아주머니는 모든 것을 잃기라도 한 듯 양손으로 두 눈을 가리며 아웅거렸다. 안 돼. 그러니까 왜 사람 심기를 건드립니까? 박 아주머니의 선글라스를 주머니에 넣고서 골목길을 나오려는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강렬한 소리에 몸이 절로 굳어졌다. 그건 한낱 고양이가 내는 소리가 아니었다. 거대한 맹소? 아니다. 뭔가 이상한 생명체가 격하게 숨을 고르는 듯한 소리와 비슷해 보였다. 단 한 번의 소리도 빳빳해진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대로 있다가는 꼼짝없이 무언가에 당할 것만 같아.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뒤를 돌아보니 거대한 그림자. 짙은 어둠이 온 골목과 건물들을 잠식한 상태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정확히 눈이라고 부를 만한 게 보이지 않았지만 저 거대한 어둠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강렬했고 깊었다. 절로 풀려버리는 다리 때문에 앞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차가운 바닥에 감촉이 전신을 타고 전해지는 게 느껴진다. 온몸이 마비가 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대체 왜 이런 거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헛것이라도 듣는 건가?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잠식할 때 손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선글라스다. 이젠 손에서 완전히 빠져버린 선글라스. 그와 동시에 작은 발자국 소리가 점차 멀어지기 시작한다. 정신을 차려보니 집에 들어와 있는 상태였다. 어떻게 와 있는지, 어째서 여기에 다시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설마 박 아주머니가 나를 옮긴 건가? 아니다. 저 정도의 근력으로는 내 몸을 어찌할 수는 없을 거다. 그럼 사람들을 부른 건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뭔가 찝찝하고 더러운 감각이 온몸을 휘감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일었다. 찬 바람이라도 맞으면 조금 머리가 맑아질까. 몸을 일으켜 베란다 쪽으로 걸어가니 박 아주머니 집 앞에 사람들이 제법 몰려 있었다.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 그 중에는 방송용 카메라인지 규모가 꽤 큰 카메라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 외 여러 가지 방송용 장비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 시끄럽겠구먼. 누군가 사고를 친 게 분명하다. 하여간 이 동네는 조용한 날이 없다. 얼른 여기를 뜨던가 해야지원. 딱히 할 일도 없고 무료한 상태여서 사람들을 잠시 지켜보기로 했다.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 박 아주머니가 천천히 나왔는데 사람들은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자 술렁거렸다. 잘 들리진 않았지만 박 아주머니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다. 천천히 걸어 나와 사람들을 한 번 훑어본 박 아주머니는 나직이 말했다. 이제 그만합시다. 나도 지쳤어요. 그 말을 시작으로 사람들은 서로 앞다투어 밀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가장 선두에서 박 아주머니의 양손을 잡은 아저씨는 거의 울다시피 사정했다. 한 번만요. 제발. 한 번만 우리 아들 좀 봐주십시오. 요새 꿈에 나오는데 도통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발요. 박 아주머니에게 사정하는 아저씨를 뒤로 젖히며 나타난 또 다른 아주머니 역시 같은 맥락의 말로 사정하기 시작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로 연신 촬영해대는 사람과 앵커인지 기자인지 모를 미녀가 마이크를 잡고 담담히 스태프와 사인을 주고받더니 말하기 시작했다. 예, 지금 저는 박 선생님 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작년 은퇴하신 상태이지만 워낙 유명세를 떨치신 분이었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제작진들은 정말 박 선생님이 모든 것을 맞추고 볼 수 있는 신기가 있는지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마이크를 거둔 미녀는 사람들과 조금 거리를 두고 지켜보기로 한 모양인지 느긋이 기다리기 시작했다. 신기가 있어. 재밌네. 아주머니. 그나저나 놀라운 일이다. 박 아주머니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정말 모든 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건가? 가만. 그럼 아주머니가 장님이 아니라는 거잖아. 어쩐지. 그만 돌아가. 난 이제 모든 기운을 다음 사람에게 주었어. 그래서 이제 아무런 힘이 없단 말이야. 당신네들이 원하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날 죽이던지 삶던지 알아서 해. 박 아주머니는 노성을 토해내며 사람들을 밀쳤다. 근노도 같은 모습이 조금은 통했을까. 사람들은 슬금슬금 물러나기 시작하더니 이내 골목길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흩어지는 사람들을 보며 박 아주머니는 보이지 않는 숨을 내쉬고는 고개를 들었다. 곧 나와 눈이 마주친 박 아주머니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서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순간을 그대로 놓칠 수 없다는 듯 방송팀들은 박 아주머니 뒤를 쫓았다. 그 재미난 광경을 왠지 놓치기 싫었다. 서둘러 집을 나서서 박 아주머니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차피 난 주인이니까 어딜 가도 막지 못할 것이다. 빠른 걸음으로 박 아주머니가 있는 집으로 가보니 대문은 활짝 열려진 상태였다. 살짝 걸음을 옮겨 고개를 들이밀자 거실에 앉아있는 박 아주머니와 방송팀들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님, 잠시면 됩니다. 아주 잠시만 저희들에게 시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서정서정하는 방송팀들을 보며 박 아주머니는 꿀이라도 먹었는지 강하게 입을 다문 상태였다. 하나 방송팀들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듯 끈덕지게 물고 늘어졌고 결국 그들의 설득 아닌 설득에 못 이긴 박 아주머니가 힘없이 입을 열었다. 그래, 뭐라고 말해. 그 말에 활짝 웃은 아까의 미녀 기자가 답했다. 어머님, 저희는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어머님이 망령들을 볼 수 있는지, 또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를요. 그걸 알아서 뭐해. 그리고 내가 한다고 해도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이 기계가요. 손바닥만한 검은 색의 기계를 꺼낸 방송팀들은 박 아주머니에게 내밀며 말을 이었다. 영적인 기운이 오면 이렇게 게이지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전문가도 모셨고요. 미녀가 전문가라고 소개한 남자는 박 아주머니에게 짧게 인사를 하고서 기계를 잡고 이리저리 세팅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던 박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나와 눈이 마주쳤다. 짧은 정적. 이렇게 서 있기도 뭐해서 살짝 목례를 하니 박 아주머니는 본체만치하며 방송팀으로 고개를 돌렸다. 무시당한 건가? 그럴만도 하지. 골목길에 따라간 것도 모자라 고양이에게 해코지까지 했으니. 아니, 내가 했었던가? 그 뒤로 뭔가 본 것 같은데. 자, 다 됐습니다. 이제 여기 전원을 눌렀고요. 게이지 상태에 따라 설명을 하던 전문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기계를 만지작거렸고 그 모습을 보며 방송팀들은 왜 그러냐고 되물었지만 전문가는 묵묵히 기계를 만질 뿐이었다. 그 모습을 보며 박 아주머니는 보이지 않는 한숨을 쉬었다. 이상하다. 분명 여기에. 어느새 들어온 눈으로 박 아주머니의 집을 둘러보던 전문가는 머리를 긁적였다. 여기에 망령이 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동요했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한 사람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넘기기도 뭐해서 말하기로 했다. 저는 이 집 주인입니다. 촬영을 하시려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허나 그 사람은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다. 이쯤 되니 슬슬 열이 받았다. 대놓고 나를 무시하는 건가? 박 아주머니가 모두에게 시킨 걸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쯤 저기 있어. 박 아주머니가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다. 가만히 가리킨 손가락 방향을 보니 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혹시나 뒤에 누가 있나 하고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허한 복도뿐이었다. 여기 정말 있단 말씀이세요? 흥분한 얼굴로 되묻는 미녀 기자. 박 아주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기 젊은 총각이야. 아직 자기가 죽은지 몰라. 그래서 저렇게 떠돌고 있어. 그 말과 동시에 내 근처로 온 전문가가 확신에 찬 얼굴로 말했다. 정말입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게이지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앞에서 쇼를 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대놓고 사람을 물먹이는 건가? 이거 집값 떨어뜨리려는 개수작 아니야? 오이, 아저씨. 바로 와. 자신이 전문가라고 소개한 남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그대로 통과할 뿐이었다.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 없다. 왜 손에 잡히지 않는 거야? 다시 한번. 이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왜 이런 역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 아주머니의 몸에 손을 댔을 때 그만해. 그렇게 말하며 나를 보는 박 아주머니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은 박 아주머니. 그만하면 되었어. 배관으로 가득한 두 눈을 보고 있자니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와 동시에 방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온몸을 떨며 춥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아, 아줌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제 됐어. 그만하면 됐어. 이게 뭐냐고. 시발. 뭐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죽었다고? 어째서? 왜? 아니야. 난 죽지 않았어. 어제만 해도 멀쩡했다고. 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망령으로 되어버릴 뿐이야. 어서 받아들여. 그래야 빨리 갈 수 있어. 덤덤하게 말하며 다시 선글라스를 쓰는 박 아주머니. 가만히 선글라스를 바라보니 렌즈 사이로 반사되는 방송팀들을 볼 수 있었지만 정작 바로 앞에 있는 내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내가 정말 죽었다고.